네, 안녕하세요. 내일 6월 3일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 겁니다. 지금 이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 정세는 1972년 이래 가장 위험하고 또한 가장 많은 기회가 있는 정말 살떨리는 정세입니다. 1972년에는 박정희 대통령 혼자서 몸부림을 치면서 비극적 선택, 유신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시민이, 자유시민이 나서서 위대한 투표를 통해서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그 같은 말씀을 엽주도록 하겠습니다. 6.3은 위대한 선택, 위대한 투표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되는 날입니다. 모든 위대한 일에는 위대한 잉태가 선행합니다. 고통과 고난의 시절이 선행합니다. 가장 최근의 고통과 고난은 12월 3일 계몽령이었습니다. 국회 독재, 즉 입법 독재, 레지슬러티브 티러니에 사냥감처럼 포위되어 쫓기던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계산을 초월해서 아무 안전장치 없이 초단기, 비무장, 상징성 계엄으로 저항했습니다. 마치 낙하산 없이 고공점프하는 사람처럼 지금 보시는 아까 보셨던 그게 한 7, 8천 m 상공에서 낙하산 없이 고공점프한 사람이 그물에 떨어져 가지고 하는 그런 겁니다. 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물은 우리 자유시민이 깔았죠. 네. 우리 자유시민이 나서서 이를 국회 독재에 대한 용감한 저항, 입법 독재에 대한 용감한 저항이라는 아주 제대로 된 정치사상적 해석을 했고, 이 해석에 바탕을 해서 내란몰이 세력, 탄핵몰이 세력에 대한 대대적 저항을 일으켰습니다. 이 저항 에너지가 작동해서 사실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전 장관이 5월 3일 국힘 경선에서 승리를 했고, 또한 이 저항 에너지가 작동해서 5월 10일 국힘 당권파의 지도부의 야바우 짓에 대항한 위대한 당원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럼 그전엔 또 뭐가 있었냐? 두 번째로 최근의 고통과 고난은 2016년 말부터 몰아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격살인 마녀사냥 광풍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을 얼마나 지지하냐, 또 얼마나 비판하냐, 그거에 상관없이 지금 이 같은 행태는 폭도공화국 행태다. 나라의 근본 기풍이 무너진다. 라고 느낀 자유시민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탄핵 반대 운동을 펼쳤습니다. 자유공화 애국 시민운동의 물꼬가 트인 겁니다. 이 물꼬가 2022년 윤석열 당선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지금 거인 김문수는 한 발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깨에, 다른 한 발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깨에 올려놓고 승리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신냉전과 미중 대립으로 전 세계가 급변 상황에 접어들었습니다. 한미동맹 김문수가 되면 살 길이 훤하게 열리고, 반미 친중 이재명이 되면 대한민국은 뼈가 부러지고 내장이 쏟아집니다. 6월 3일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뽑는 것이야말로 위대한 선택이며 위대한 결단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김문수 당선은 국제정세 위기와 국가위기를 절감하고 있는 국민들이 공화국을 위해 자치 능력, 정치 능력을 극대로 발휘한 최초의 케이스로 꼽힐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유시민이 각성해서 김문수를 국힘당 후보로 만들었고, 자유시민이 각성해서 5월 10일 날 국힘당 후보 김문수를 지켜냈고, 자유시민이 각성한 에너지를 가지고 김문수를 역전 당선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공화국의 자치 능력, 공화국의 정치 능력, 시민들의 이게 극대화돼서 나타나고 있는 케이스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박근혜 탄핵 때부터 시작된 고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1, 2, 3 계몽령에 대한 고민, 이게 같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시계를 좀 돌려서 과연 우리가 이 자유시민의 각성에 바탕한, 굉장히 성숙한 각성에 바탕한 자치 능력, 정치 능력의 그 족보 혹은 역사가 어떻게 되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김문수 대통령은 우남 이승만 대통령보다 훨씬 부족한 리더죠. 20세기 역사를 꼽으면 전 세계 베스트가 우남 이승만이고 전 세계 세컨드가 박정희입니다. 전 세계에서. 또 마찬가지로 김문수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보다 훨씬 부족한 리더일 겁니다. 그러나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남 이승만 때는 또한 박정희 대통령 때는 자치 능력, 정치 능력이 고도화된 공화국 시민됨, 시티즌리가 지금보다 부족했습니다. 당시의 국민은, 우리 선배 세대는 순박하고 근면하고 희생정신이 가득 찼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족탈불급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 비하면 영악함과 영리함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서 우리 국격이나 우리 환경이 낮았으니까. 예. 당시 국민들, 순박하고 근면하고 희생정신 가득 찬 국민들, 영악하지도 영리하지도 못했던 국민들, 가난했던 국민들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그분들이 피와 땀을 바쳐 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생겨났습니다. 이 영악하고 영리한 존재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김문수와 함께 위대한 선택을 만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기서 잠시 광고 말씀 모시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묻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우남 이승만 대통령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남이 영어로 쓴 글에는 개인주의, individualism, 개인됨, individuality, 전체주의, totalitarianism, 무역과 항행의 자유, freedom of navigation 이런 고급진 정치사상 용어들이 핵심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우남이 우리말로 쓴 글과 연설에는 오직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식의 표현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선배 세대는 순박하고 근면하고 희생정신에 가득했지만 우남의 고급진 통찰과 사상을 알아들을 수 없었던 분들입니다. 우남은 자기 동포들한테 이런 고급진 사상과 통찰을 전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남의 우리말 연설과 글에서 이런 그 개념적인 것들은 극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남은 1910년 YMCA 운동 이래 선택할 필요가 없었던 하늘로부터 주어진 압도적 절대적 지도자였어요. 1910년 이래 그래요. 뭐 다른 사람을 선택할 고민이 없어. 우리는 지금 김문수를 선택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온 국민이 지금 왜 선택해야 되냐. 이걸 가지고 막 머리를 돌리고 막 가슴이 뛰고 뭐 불면증이 오고 고혈압이 오고 난리가 아닌데 우남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우남은 1910년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항행 및 무역의 자유원칙 확립에 있어서 미국이 끼친 영향, 이걸 미국에 의한 중립성 원칙 뭐 이렇게 직역을 하는데 이 중립성이라는 게 요즘 용어로 하면 freedom of navigation, freedom of trade예요. 그러니까 항행인 무역의 자유 원칙 확립에 있어서 미국이 끼친 영향으로 그렇게 의역될 수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 논문입니다. 1970년대에도 인용되는 걸 제가 확인했어요. 요새 인용 확인하면 더 그 이유도 이어질 거예요. 이게 1910년에 나온 논문이니까 60년이 지나서도 인용이 되는 논문이에요. 우남은 귀국하자마자 세계 최강의 자선 사업가 존 워너메이커, 왼쪽 사람입니다. 미국 유통업을 정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전폭적 후원을 얻고 이 사람이 어마무시한 돈을 질러줬어요. 이 한국의 운동에 대해서. 또 세계 최강의 시민운동가이자 YMCA 창립자입니다. 1946년인가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존 머터와 손을 잡고 기독교 기반 새마을 운동을 벌입니다. 전국 단위에서. 이게 YMCA 운동이었습니다. 일제가 이 운동이 너무 이게 풀뿌리를 쫙 뻗어나가니까 무서워가지고 백오인 사건을 일으켰어요. 백오인 사건이 이 운동 때려잡으려고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남의 지도력은 1910년 YMCA 전국운동이 시작된 이래 족탈불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미 전국구예요. 족탈불급 전국구예요. 배경에 세계 최강의, 그게 록펠러랑 동급이에요. 그 워너메이커가 세계 최강의 자선 사업가가 무지막지한 돈을 질렀고, 그 연세대 병원, 그 다음에 지금 종로 YMCA 빌딩 다 그때 그 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터가 잡히고, 예. 그리고 그 전국에 그냥 전부 지부 만들고 전부 새마을 운동하고,
그 1510년 이래 운함한테 개길 수가 없어. 아무도 학력으로 보나 미국의 커넥션으로 보나 식견으로 보나 노선의 정확성으로 보나 개길 수가 없어. 그러니 1948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운함은 국민들이 뭐 새삼 선택하고 말고 자시고 할 인물이 아니야. 그냥 대통령이에요. 그냥 지도자야. 압도적 절대적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박헌영이가 그 임시정부인가 뭔가 만들려고 시도했을 때 대통령 이승만 꼽잖아요. 그때도. 운함을 빼고는 얘기가 안 돼. 1919년 3.1운동 직후에 만들어진 세 개의 임시정부가 전부 정부 수반을 운함으로 꼽는다고요. 그러니까 1919년에도 그래요, 이미. 1948년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운함은 대한민국에게 하늘로부터 주어진 지도자지 대한민국 국민이 선택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지금 김문수는 우리가 선택한 지도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지도자라고. 박정희 대통령은 어떨까요? 박정희 대통령 역시 국민이 선택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4.19 이후 망국적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이렇게 망할 수 있냐 그러고서 쿠데타로 말하자면 스스로 권력을 장악한 지도자잖아요. 거기다가 1972년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라는 국제정세 위기 속에서 박 대통령은 홀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그 위기를 못 느껴. 대화가 안 돼. 그게 뭐 YS건 DJ건 뭐 누구건 간에 그 공화당 내 누구건 간에 이런 식견이 없어. 사람들이. 그 결과 비극적 선택, 유신을 하게 된다고요. 나라가 망할 위기에 와 있는데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박 대통령은 처음과 끝을 딱 보면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아니야. 즉 정통성 있는 레지티머시가 있는 과정을 통해서 선택한 지도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기이하고 특이하고 위대한 지도자인데 정통성 있는 과정이 많은 그것에 기반한 그런 지도자가 아니에요. 흔히 유신에 대해서 중화합공업화를 완성하기 위한 결단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칭 보수, 자칭 우파, 자칭 애국진영. 실제로 보수, 우파, 애국진영에서 그래요. 속지 마십시오, 이 말에. 그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거짓말은 아니고 몰라서 하는 헛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유신은 경제발전을 위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 국제정세의 위기에 대한 비극적 선택, 비극적 대응입니다. 제가 왜 비극이라고 표현하냐면 비극은 그리스 미학에서 고전 그리스 미학에서 비극은 뭐냐면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무슨 일이 있어도 정통성 있는 프로세스가 그런 적법한 프로세스가 이루어져야 돼. 이 주장도 맞아. 그런데 박정희 아니면은 이런 그 군사지정학적 글로벌 군사지정학적 위기를 꿰뚫어 본 사람도 없고 박정희 아니면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꾀를 낼 사람도 없었어. 그 결단을 내릴 사람도 없었어. 그것도 맞아. 두 개의 진실이 충돌할 때 이걸 비극이라 그래요. 세상은 두 개의 정당성, 두 개의 진실이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비극입니다. 1972년 당시 국제정세의 위기를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유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유신 뭐 몰라도 돼. 지금 2025년 대한민국 이거에 대한 이해 그리고 김문수 선택이 가지는 것의 의미에 대한 이해 그게 1972년 상황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옮겨오면 돼요.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게 국제적으로 보면 글로벌 군사지정학의 핫스팟 중에 핫스팟이라고요. 그 핫스팟 한가운데에 놓였었어요. 1972년에. 그래서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요. 네 가지입니다. 이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선언문 72년 10월 17일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예, 고스란히 드러나요. 이 유신 얘기하면서 왜 이걸 인용 안 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거의 첫머리거든요. 처음에 한두 문장 있고 바로 이어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심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지적되는 게 국제정세예요. 긴장 완화라는 이름 밑에, 즉 중소화해라는 이름 아래 열강들이 미국과 일본이 한국과 같은 중소국가를 희생의 제물로 삼는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팔아먹을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일본, 중국의 그런 역관계는 기존 세력 균형 관계와는 완전히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변화가 우리의 국가 안보, 우리의 실존적 국가 유지에 직접적 위험스러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변화는 기존의 아시아의 기존 질서를 뒤바꾸는 것이며 지금까지 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해온 안보 체제마저 변질시키는 그런 커다란 위협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 유신 선언문이 A4 용지로 출력하면 한 2페이지 좀 넘을 거예요. 그 앞부분이에요. 나머지는 그래서 북한과 그 딜 쳐가지고 여차하면 북한과 손 잡을 준비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고 그걸 평화통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런 다이내믹한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고 개혁을 해야 되니까 유신체제를 하겠습니다. 국민투표로 심판해 주십시오. 그래서 국민투표가 그때 90% 이상 찬성이죠. 여러분들이 투표로 찬성 안 해주면 저는 또 다른 길을 모색할 겁니다. 그때는 진짜로 탱크 놓고 하겠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유신 선언문을 읽어보면 거기 무슨 뭐 중화학공업화, 뭐 새마을운동 계속 가겠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그 핵심이 중화학공업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포항제철을 더 잘 닦기 위해서 뭐 고속도로를 더 잘 놓기 위해서 한국전력 그 전력망을 더 잘 깔기 위해서 이런 얘기 없다니까. 왜 있는 그대로 왜 해석을 못하냐고요. 그래서 이 유신 선언문에서 얘기하는 1972년 그 글로벌 군사 지정학의 위기, 그게 2025년 대한민국도 굉장히 그러한 정도로 심각한 위협과 기회 앞에 놓여 있는데 그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앞에서 잠깐 봤듯이 이 유신 선언문의 핵심 명제는 이거예요. 미국과 일본이 대한민국을 중국에 팔아넘길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우려예요. 이게 피해망상이 아니라고요. 1972년에 진행된 4개의 근본적인 글로벌 군사지정학 위기를 살펴보면 이 박정희 대통령의 엄중하고 비관적인 인식에 대해서 그렇게 볼 수 있다. 그거 맞을 수 있다라는 그런 수긍이 가요. 저는 유신은 미국과 일본에 대한 경고라고 봐요. 야, 너희가 통수 치면 우리 북한과 손잡고 그냥 튀어버릴 거야. 달나라로 튈 거야. 너희 우리 통수 치지 마. 굉장히 심각한 위기. 자기 목숨을 걸고 한 말하자면 미국, 일본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요. 유신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딱 그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야. 언제든지 튈 수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를 못 버렸죠. 카터가 못 버렸지. 그 약이 올라가지고 79년에 방한했을 때 국회에 가서 연설하면서 민주주의, 민주주의, 민주주의 계속 그랬지 카터가. 박정희 날려라 메시지 날린 거죠. 그래서 72년 그럼 위기가 뭔데? 4가지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위기, 월남 손절이 확정된 해입니다. 미군의 월남 철수가 확정됐습니다. 형식적으로는 1973년 1월 파리 평화협정에서 이게 확정됩니다. 파리스 피스 어코즈라고 불러요, 이걸. 그러나 그 1월에 서명됐으니까 실제 골간은 이미 72년에 다 얘기되고 하던 상황이에요. 그러면 파리 평화협정의 본질은 뭐야? 미군 철수, 미군 포로 석방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손 턴다 이거야. 월남 손절이에요. 이 손절이 대세가 되면 한국 손절은 안 일어날까요? 당연히 일어날 수 있죠. 유신은 미국에 보내는 경고성 비명이에요. 너희가 통수 치면 우리는 어디든지 튄다. 더욱이 이게 왜 살벌하냐. 미중화해 및 한국 손절 정보가 떠돌았다고요. 그리고 이게 맞는 정보일 수 있어요. 1972년 2월에 닉슨과 모택동 사이에 역사적인 미중 정상회담이 일어납니다. 그 전해에는 헨리 키신저와 주은래 사이의 미팅이 있죠. 키신저 주은래 회담 때 미중 사이에
그 한국을 말이에요. 그 중국 영향권으로 넘겨줄 수 있어요. 뭐 넘길 수도 있겠죠. 뭐 세상 일이라는 게 알겠습니까? 이런 반농 반진 섞인 얘기가 오갔다고 그 정보 보고가 있거든요. 뭐 워낙 흉악한 판이니까 뭔 얘기가 못 오갔겠어요. 그런데 무심코 찬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고 그 정보를 접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떠냐고. 지금 월남을 손절하는 걸 봤고, 그렇죠? 미중 화해가 일어나는데 그 중국이 6.25 때 우리 주적이야. 우리는 1950년 10월 말서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그러니까 휴전 협정이 맺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50년에 2달, 그 다음에 그 7달, 9달에다가 24개월, 2년이니까 33개월 동안 주적이 중공군이에요. 300만 명이 들어왔다고. 이미 어디죠? 그 인천 상륙작전에 의해서 1950년 9월달 북한군은 괴멸해버려요. 주적이 중공군인 상태에서 33개월을 우리가 싸웠어요. 그런데 그 중공이랑 화해를 한 거 아니야, 미국이. 거기다가 주은래랑 키신저는 그 전해인 71년에 만나서 온갖 흉악한 얘기 왔다 갔다 했다며. 게다가 지금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평화협정 딱 꼴상 보니까 월남 손절이야. 어떤 상황이겠냐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려니까 이게 두 번째 위기입니다. 유신 선언문의 구절이 바로 이 상황 가리키죠. 열강들이, 미국과 일본이 한국과 같은 중소국가를 희생의 제물로 삼는 일이 벌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일본, 중국의 기존 세력 균형 관계가 지금 커다랗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보장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굉장히 위험스러운 영향이 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위기입니다. 세 번째 위기, 일본의 배신이에요. 일본이 중국과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72년에 대만을 손절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도 누가 주도하냐? 친한파, 지한파의 두목이라고 일컬어진 다나카 가쿠에이가 주도해요. 72년 9월 친한파의 두목 다나카 가쿠에이 수상이 주은래를 만나서 샹하이에서 중일 국교 정상화를 결정한 샹하이 커뮤니케를 발표합니다. 이 커뮤니케에서 일본은 참으로 비굴한 자세를 보입니다. 이 커뮤니케는 나중에 이제 비밀이었어요. 나중에 비밀 해제됐지만 정보 라인이 있으니까 어떤 커뮤니케인지 다 들어오죠. 박 대통령이 이런 커뮤니케 내용을 접했을 때 유신 직전이에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유신에 대한 최종 결심을 했을 거라고 봐요. 이게 72년도 9월 달 얘기거든요. 그게 뭐냐? 이 자리부터 즉각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으로 부르고요. 중화민국을 그냥 대만으로 부를게요. 그래서 커뮤니케에 보면 중화인민공화국 혹은 중화민국이란 단어는 없어요. 중국 그리고 대만. 지금 쓰는 그 단어가 그냥 커뮤니케에 쓰여요. 72년도 지금 9월 달인데. 거기 또 웃기는 게 뭐냐면요. 계속 이런 구절이 나와. 중국이 말이에요. 일본을 너무 압박하면 일본 국내 정치에 불안이 생기니까 좀 살살 해주세요. 이런 게 계속 암시된. 이런 비굴한 커뮤니케는 본 적이 없어. 굉장히 비굴해요.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도로 일본 너무 압박하지 마라.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런 구절도 있어요. 중일 관계 발전은요. 미국 비윗장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됩니다. 정말 골 아픕니다. 제가 직접 일본어 하시는 분들은 직접 읽어보시면 좀 너무 지나친 의어가 아니라고 느끼실 거예요. 다나카 주은래 커뮤니케를 잠깐 살펴볼게요. 그 첫벌이에 이제 다나카 가쿠에이의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일부러 일본어 버전을 썼어요. 그러니까 혹시 제가 너무 지나치게 의역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이걸 확대해서 직접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큰 의역이 없습니다. 일중 국교 정상화 계획가 무르익었습니다. 이번 방중이 성공해서 양국 사이의 국교 정상화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일중 국교 정상화의 걸림돌은 일본과 대만 사이의 관계입니다. 대만이 걸림돌이다. 그러니까 대만 손절이에요. 첫마디가. 대만과의 국교는 일중 국교 정상화가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단절됩니다만 몇 가지 관련된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 이슈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일본에는 심각한 정치 불안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너무 밀지 마세요. 국내 불안해져요. 살살 해주세요. 이 얘기잖아. 일중 국교 정상화가 대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게 고려해야만 합니다. 이 공동성명에 의해 일중 국교 정상화 프로세스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DA의 일본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다나카는 이렇게 얘기를 끝내고 그거에 바로 이어서 외상 오히라 마사요시 외무상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바로 이어서 국교 정상화를 이루어 양국 사이의 우호 관계가 오래오래 발전하는 첫 걸음이 되기를 빕니다. 일중 국교 정상화가 일본의 국내 정치 안정에 기여하기를 빕니다. 자꾸 일본의 국내 정치가 안정에 거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를 너무 푸시하면 우리는 국내 정치 망가져. 좀 제발 좀 많이 푸시하지 마. 좀 봐주세요. 이 얘기가 계속 뭐 이래 이거 국교 정상화 커뮤니케가 굉장히 비굴하다고. 양국 국교 정상화에는 두 개의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중국이 중일 평화협정을 불법적 조약으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일 평화협정은 그러니까 타이완 정부, 중화민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거 불법으로 보고 너희랑은 우리가 아직 전쟁 상태니까 다시 평화협정 맺어야 돼. 이런 스탠스였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나 그 협정은 의회에 의해 비준된 것입니다. 이제 와서 그 협정을 무효화한다면 일본 정부가 일본 의회 및 국민을 20년 동안 속여왔다는 소리가 되고 맙니다. 아니 이런 구구절절한 비굴한 사정을 다 커뮤니케에 담는다니까? 그게 얼마나 납작 엎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중일 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그 협정의 불법 여부 시비를 초월해서 그 협정을 종료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일본과 제3국과의 관계, 특히 일본과 미국 사이의 관계는 일본의 존재 자체에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 걸쳐 많은 나라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일본의 정책이 미국의 국제적 포지셔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일중 국교 정상화가 일미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일중 국교 정상화를 이룬 이후에 일본 대만 관계에 있어서는 일본은 일본 대만 국교 단절 이후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지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손볼 것입니다. 일중 국교 정상화가 미일 관계를 손상시켜서는 안 돼. 뭐 이런 구질구질한 얘기. 그 다음에 다시 그리고 아무튼 국교 정상화 하면 대만 끊어낸 다음에 우리가 냉정하게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대만 손볼게. 이거예요, 지금. 이 다나카와 오히라 마사요시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페이지가 커뮤니케의 한 절반쯤 해당하고 그게 앞대가리 문장이고요. 주은내는 그 다음에 한마디 하고 끝내. 기도 안 찹니다. 자, 이런 정보를 접했을 때 일본이 중국과 손을 잡고 대만을 손절했다. 일본과 대만 사이의 관계는 일본과 한국 사이의 관계보다 그 당시에 훨씬 더 깊어요.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 일본이 중국과 손잡고 한국의 등 뒤에 칼지르지 않겠냐. 당연히 그 생각 들죠. 모골이 송연하죠. 당연하죠. 네 번째 위기가 있습니다. 아랍 민족주의 거대 폭발 및 오일 쇼크가 확정됩니다. 참고로 제1차 오일 쇼크는 1972년 유신이 일어난 해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로부터 정확하게 1년이 지난 73년 10월에 시작됐어요. 73년 10월에 북한이 아랍 동맹국으로 참여한 욤키푸르 전쟁과 함께 시작된 거예요. 제1차 오일 쇼크가. 그러나 그 확정은 1972년에 돼요. 이런 아랍 민족주의의 극단적 거대 폭발, 그것에 의한 에너지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그 상황은 72년에 이미 확정이 된다고. 그 배경은 뭐냐면 미국이 1970년 조금 전에 석유 수입국으로 바뀝니다. 그 전에 미국은 석유를 자급자족할 수 있었어요. 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수입국으로 바뀐 다음에 그 수입량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70년대 초반, 70년부터. 그 얘기가 뭐냐면 중동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 그러니까 아랍 민족주의가 이제 목에 힘이 딱 들어가고 오펙이 절대 권력이 되는 그 상황이에요. 이게 71, 2년 요때가. 그럼 72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뮌헨 올림픽 테러가 벌어지는데 이 테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테러에 대한 국제사회의
그 다음에 조치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올림픽 선수촌을 습격을 해서 이스라엘 선수 코치 11명을 무참하게 학살하고 독일 경찰을 죽였어요. 한 명을. 그리고 부상자도 꽤 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피엘로가 했거든요. 국제사회가 여기에 면죄부를 주고 오히려 피에로를 준국가 대접을 하겠다고 결정을 해요. 아랍 민족주의, 오일머니, 오일파워가 너무 세졌기 때문에 72년에 이 일이 벌어진다고. 기도 안 차는 일이죠. 이건 뭐예요? 결국 중동에서 한번 터져가지고 에너지 위기 온다. 이 상황에 72년도에 이미 감지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그 당시에 박 대통령이 느꼈을 글로벌 군사지정학적 위기를 4가지를 다시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월남 손절이 확정되고 미군의 월남 철수가 확정됩니다. 둘째, 미중 화해 및 미국과 중국 사이에 한국을 손절하니 많이 한국 거기에 대해 얘기가 있었다는 정보가 들어옵니다. 셋째, 일본이 배신을 때리고 중국과 국교 정상화하면서 대만을 손절합니다. 넷째, 아랍 민족주의 거대 폭발이 목전에 닥쳤다. 에너지 위기가 목전에 닥쳤다. 이게 확정이 됩니다. 이 197이 실존적 위기 세트예요. 여기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아무도 자기랑 뜻을 통할 사람이 없어. 이런 해석이 지금까지도 없는 거 보면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 뜻 통할 사람이. 그러면 홀로 거기에 맞서는 거잖아. 그러니까 비극적 선택, 유신을 할 수밖에 없죠.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가 이때 비극이라는 건 그러한 글로벌 군사 지정학적 위기에 대해서, 비상한 위기에 대해서 비상한 대응이 필요했다라는 것도 맞고, 적법한 헌정 질서가 유지됐었어야 됐다라는 것도 맞는 진실이에요. 두 개의 진실이 정면 충돌하는 상황이라고요. 이게. 예. 자, 우리 지금 2025년, 이게 1972년 이후 최대의 격변 상황이에요. 1971년은 박정희 대통령은 홀로 맞섰다고요. 당시 우리 선배 세대들은 순박하고 근면하고 희생정신이 강했죠. 우리는 족탈불급이지. 우리는 거기에 대면 배부른 뺀질이들이죠. 그러나 세계 정세를 읽는 영악함, 영리함은 부족했죠. 당연히 영어하는 사람도 드물고 우리의 국격의 수준도 낮고 하니까 안목도 안 트였고. 반면 지금 우리는 어떠냐고요. 우리는 지금 누가 김문수를 국힘 후보로 5월 3일 날 만들었냐고. 엄청난 세계경제 정세 차원의 위협과 기회가 닥쳐온다는 것을 명확하게 어렴풋하게 감지하고 있는 자유시민이 만들었어요. 누가 김문수를 5월 10일 날 후보됨을 옹호하고 지켜냈냐고요. 엄청난 세계정세 차원의 위협과 기회가 닥쳐온다는 걸 감지하고 있는 자유시민이 위대한 당원혁명으로 지켜낸 거예요. 지금 6월 3일 날 누가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만드냐고. 한미동맹 김문수면 나라 살고 반미 친중 이재명 하면 나라 망한다는 걸 아는 자유시민이 6월 3일 날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김문수 후보와 함께 위대한 선택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50여 년 전 1972 실존적 위기 때는 박정희 대통령 혼자서 홀로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다른 초이스가 없고 그러니까 유신이라는 비극적 선택으로 내몰렸지만 지금 2025년에는 우리가 무수한 자유공화 시민, 애국 시민이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우뚝 세워서 가장 우리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고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올바른 전략적 노선을 함께 선택하고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투표이며 위대한 선택입니다. 게다가 6.3 김문수 당선 및 그 이후에 펼쳐질 역사를 통해 한국인의 그 공화국의 시민됨, 6.3 김문수 대통령 이후로는 달라요. 차원이. 이겨본 놈이 계속 이기는 거예요. 공화국의 시민됨이 뭔지를 이제 우리가 어떤 임계치를 넘는 거예요, 이게. 한국인의 자치 능력이 임계치를 넘는 겁니다. 한국인의 정치 능력이 임계치를 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하는 거예요, 우리 정치 문화가. 그래서 다시는 친중 카르텔이 대한민국을 하이체킹을 시도할 수 없는 세상. 다시는 종중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설칠 수 없는 세상, 자유공화 시민의 각성이 나날이 무르익고 그 역량이 나날이 강화되는 세상, 이것이 바로 6월 3일 우리의 선택입니다. 다 나오세요. 전부 나오셔가지고 전부 찍으셔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